예,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과 단일화 협의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을 열 하루 앞두고 단일화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단일화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선 후보는 여성 정책을 발표하는 등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3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조금 전에 속보가 이제 워낙 많이 나와서 우선 박용진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그 소식은 들으셨죠? 이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이 이제 일단 단일화 협의를 당분간 이제 중단한다라고 네.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시 뉴스인에서도 유민영 대변인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4시 35분에 우상호 네.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저희도 이거 완전히 속보로 저희도 들었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단일화 중단, 협상 중단에 대한 입장 발표가 돼서 일단 그 캠프 차원에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안철수 진심 캠프에서 어떤 의미인지 좀 파악을 하고 대책을 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상호 단장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 일단 저희 문재인 캠프는 후보의 특별 지시로 협상 과정에서 언행에 신중하고 오해 살 일 없도록 하라, 그리고 자극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특별하게 그 이야기를 하셨던 바가 있고요. 또 캠프 차원에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이제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그 오해를 살 만한 일은 없도록 저희 측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 다만 이 단일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후보 간에도 서로 합의를 하셨지만 국가 중대사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협상이 중단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협의는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안 후보 측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신뢰를 깨는 행동을 했고 성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속보 같다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걸림돌이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일단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서 그런 뭐 안철수 양보론 이런 것이 나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물론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작성하셨겠지만 그분이 과연 핵심 관계자, 다시 말해 책임 있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우리 128명의 국회의원 대부분이 다 이렇게 캠프에서 역할을 맡고 계신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들을 이렇게 그 보도로 바로 올리고 그것을 바로 믿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그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하신 바도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뭐 성실하게 일단 조치를 취했고 답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 오늘 그 기사나 또 뭐 지적하신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피해가 있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서로의 신뢰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말씀으로 단일화 협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국민들의 우려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단일화 협상 재개 조건으로 가시적 조치를 좀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은 뭐 오해가 있다면 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언론적인 그 언급이 좀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협상이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쪽 그 안철수 캠프 쪽에 요청하신 바와 관련해서 입장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방송에서 직접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오해 없도록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단일화 협상이 이제 워낙 화급한 뉴스다 보니까 그거를 좀 몇 가지 집중적으로 보라는데 참 균형 맞추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박 대변인, 협상 관련 중단 관련해서 지켜보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예견을 좀 했던 일입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처음부터 스무스하게 가려는 예상 별로 안 하셨을 거예요. 지켜보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허탈합니다. 그리고 씁쓸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우리가 그동안 단일화 협상한다고 얘기했을 때 국민이 빨리 어떤 선수가 링에 오를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결정을 빨리 해줘라, 투명하게 해줘라, 그리고 정책 조율해서 국민 앞에 내놔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렸던 얘기가 있었어요. 전혀 가치연합이라고 얘기하자면 전혀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는, 박근혜 후보를 이겨보겠다고 하는 이 목적 이외에는 다른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두 후보 간의 결합이 쉽지 않을 거다.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을 했었고, 하나는 그 쇄신의 대상이 돼 있었고, 오늘 제가 어느 정도 예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기억을 좀 되돌려 봤으면 좋겠어요. 11월 6일 날 두 분이 만나면서 전격적으로 단일화 합의를 하면서 7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합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유분리를 따지지 않고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당장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문제 가지고 유분리를 따지면서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좀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좋은 얘기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 듣기 좋은 괜찮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인가는 검증할 책임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있다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새 정치도 아니고, 예. 그리고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단일화를 합의한 6일 이후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는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이 좀 연출될까 하고 기대를 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한 분이 정리가 되시든지 아니면은 두 분이 각각 나서시든지 이게 빨리 결정이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을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박성규 대변인하고는 벌써 한 10여 차례 가까이 지금 대담을 횟수가 그냥 뭐 부쩍 늘었네요. 예, 네.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이 가장 얼굴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한다고 하시고 걱정스럽다고 하시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지금 단일화 협의에 안철수 후보가 응하겠다고 밝힌 게 이제 11월 5일이에요. 열흘 가까이 오늘 동안 단일화 협상 헐뜯기 말고는 다른 거를 하시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런 단일화 협의가 더 잘 진행되고 또 국민들 보기에 불안하시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그 우려사항도 저희가 잘 받아서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단일화 협상에 대한 그 가장 큰 책임은 저희 문재인 후보가 지고 있습니다. 출마에서부터 지금까지 공동정부를 얘기하기까지 하셨고 또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대폭 양보하는 모습을 갖추겠다고도 여러 차례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문재인 후보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아름답고 또 서로 양보하고 가치가 연합하는 이런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실 거라고 보고 저희 캠프 차원에서도 당 차원에서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반론 한 번만 하시죠. 뭐 제 얼굴이 밝다 그러는데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분이 단일화를 하고 안 하고는 결국은 두 분이 결정할 문제야. 제가 안타깝다는 것은 몇 차례 정치적인 지향점과 목표가 다른 두 조직이 단일화를 했을 때 나타난 문제를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실패의 경우를 눈으로 보면서도 또다시 그 길을 택하려고 하는 데 대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왜 뒷걸음 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내놓은 그 유민영 대변인, 박선숙 공동위원장의 얘기를 제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터무니없다. 신뢰를 깨는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실무팀을 인사공격한다. 조직 전체를 동원해서 세무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억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제까지 우리 정치권 자체가 가졌던 구태정치, 쇄신의 대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겠다고 나왔는데 극복하겠다고 나온 그 정당, 극복의 대상이 됐던 정당이 이런 문제에 대한 극복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단일화하겠다고 덜컥 손을 잡아버렸어요. 근데 잡아놓고 보니까 하나도 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단일화를 얘기할 때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두 가지 조건을 붙였었어요. 민주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쇄신이 됐다고 인정될 만한 상황이 올 때,
국민이 동의할 때 이 두 가지를 단일화의 전제 조건으로 걸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었어요. 오늘 동원하는 얘기들 보면은 하나도 안 달라진 거예요. 제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단일화를 붙잡고 간다? 그게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새 정치일까요? 이게 쇄신일까요? 누가 한 사람 얘기한다. 아, 유감이다. 괜찮다. 우리가 말의 성찬으로 가는 그런 정치가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계속 후진한 것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은 과감하게 물러서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개 항에 뭐가 있냐면은 유리 분리를 따지지 않고 새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만 보고 가겠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 뜻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겁니다. 이제 10하루 남았어요. 후보 등록이. 빨리 후보 선정해가지고 후보들이 어떤 정책 가질지 국민한테 보여줘야지 그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투표를 하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단일화를 한다고 해놓고 며칠 전에 서로 합쳐서 1000개 가까운 공약을 다 내놨어요. 양쪽에서. 오늘 또 각각 공약을 또 내놔요. 그러면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공약을 1000개 가까이 내놓고 또 수백 개 공약을 내놓고 그걸 읽어보고 그걸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인지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 저희는 그렇게 정의를 했죠. 단일화라고 포장한 후보 사퇴 협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한 사람이 나설 것이면 빨리 결정하시고 특히 안철수 후보 쪽은 민주당의 쇄신이 이 정도라고 본인의 기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판단을 해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박성규 대변인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공세가 또 안철수 캠프 쪽에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제 대선 경쟁 상대로 이제 안철수 후보보다는 이제 문재인 후보를 선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두 분 다 뭐 국민의 지지가 만만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누가 쉽고 누가 어렵다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적은 그걸 하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준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치 쇄신을 주장하고 나오신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그리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는 그리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출마 선언하고 2달이 안 된 기간에 이분이 너무 변했어요. 너무 변한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께도 좀 한번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사진이나 인상을 이렇게 보면은 2달 전에 풋풋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신선한 감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치인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노회한 정치인의 모습만 보입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도 보이고 그런 부분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는 곳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해요. 저는 이거 굉장한 인기 영합주의, 파퓰리즘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정마을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까지 여러 정권에서 해군기지가 필요했다고 하면 그건 맞을 거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또 얘기를 해볼까요? 언론 자유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의 자유 보장되고 독립성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는 MBC 노조 파업하는 데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MBC 사장 바꿀 거다. 아무리 대통령이 돼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 사장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들은 박수를 받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까지 쇄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장했던 부분과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적어도 본인은 이제까지 기득권 정치인, 기성 정치인들이 가졌던 이중잣대에서 그래도 좀 본인이 책임을 더 느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는 있습니다. 말씀을 좀 붙일까요? 우리 이제 박성규 대변인께서 관상학까지 동원을 하셔서 안철수 후보의 인상 달라진 것까지 세심하게 또 비평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이 정략적인 단일화다라고 계속 비판하시면서 새누리당에서 그 정략적 단일화로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고 또 그것을 서로 협의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비판을 하시면 어쩌라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단일화에 매몰되지도 말아라. 빨리 끝내라. 그리고 가치연합이 실현다 그래서 그걸 다 충족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면 왜 정책을 내놓느냐고 이야기를 하시고 단일화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단일화에만 매몰된다고 얘기하시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런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실무적인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데 60%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을 보이고 계시고 또 이명박 정권을 이어서 박근혜 후보가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야권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맞겠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역시 60%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단일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과
뭐 공포에 가까운 이런 반응들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정권을 교체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 협상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릴 수밖에 없는 동력은 일단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가는 데마다 그 후보, 그거는 뭐 어느 후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그 좋은 얘기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박근혜 후보도 대학생 모아놓고는 대학생들이 원하는 얘기 하시고, 여성들 모아놓고는 여성 정책 발표하시고, 좋은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희망을 주려고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뭐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우리 야당의 후보들이 다 희망을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또 이렇게 그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도 적절치 않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오늘 MBC 노조에서 그 MBC 노조와 박근혜 후보와의 일종의 그 약속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상돈 전 비대위원이 지금 캠프에서 뭐 맡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메신저로 움직이셨고, 구체적인 약속과 일자별로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김재철 사장 퇴진과 관련해서 말한 것과 직접 행동한 것이 다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로 좀 가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정치권이 문제가 있는 공영방송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신이 약속을 하고 그걸 실천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워딩은 이상돈 비대위원이 방송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MBC 노조의 주장, 그리고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책임있게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논점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짧게 대답을 좀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네, 짧게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특히 정치의 계절에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주장들을 다 담아냅니다. 그런데 저는 듣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그대로 다 믿지 마시고, 심지어 제가 하는 얘기까지도 저 믿어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기록을 보고 이제까지 과정을 보고 평가를 좀 해주시는 그런 눈뜬 냉철한 그 시청자들의 지각이 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걸 판단합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세도 늦추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을 네네.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렇죠. 내용입니까? 부산저축은행에 관한 것은 의혹 차원이 아니죠. 제가 좀 정리한 거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 차례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시절에 2003년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이 굉장히 좀 위기의 징후를 보일 때 금융감독원의 담당 국장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사실이 사실로 확인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전화한 사실조차 부인을 했었어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전화할 이유도 없다. 두 번째는 확인이 되니까는 전화는 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그랬다가 세 번째는 최근에 뭐라고 바꾸냐면은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전화했을 뿐 청탁성 전화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이 야, 저분 믿을 만한 분인 줄 알았더니 왜 저렇게 거짓말 하시느냐 이럽니다. 거기다가 이분들이 지금 문재인 후보를 이제 고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에 대한 거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 7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에서 수임한 사건이 70억 원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문제를 좀 특별하게 제기하는 것은 이 70억 원이 다른 돈이 아니고요.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 보니까 전국에 신용불량자가 수백만이 있는 겁니다. 이 수백만을 놓고는 경제를 끌어갈 수 없고 국민 행복을 추구할 수 없으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걸 만듭니다.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채무자들, 신용불량자들의 가지고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까지도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5년으로 돼 있던 것을 15년으로 늘려줍니다. 그런데 5년으로 돼 있던 것을 15년으로 늘려주는데 간단한 서류 작업이 필요했어요. 서류 작업을 변호사 사무실 돕는 겁니다. 그 돕는데 부산저축은행에 그 신용불량자가 14만 명이 있었습니다. 14만 명에 대한 서류 작업을 해주고 서류 작업 간단합니다. 1인당 14만 명씩. 조금 줄여주시죠. 예. 1인당, 제가 숫자를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부산저축은행에 5만 명이 있었습니다. 거기 1인당 14만 원씩. 그래서 70억 원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받아서 이 수입료로 이제 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하고 신용불량자들을 위한다고 그러더니 결국엔 그분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을 하면서 법무법인 부산이 불량자들, 부산저축의 피해자들을 또 올렸구나.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하시겠는데요. 네,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전화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기 때문에 두 문제라는 가지가 다 거예요? 문제죠.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게 두 가지 다 제가 다시 아니면 설명할게요. 그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 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아니, 할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 말을 바꿨고 말 두 바꾼 번째로는 게 예, 담당 국장한테 아니, 말 바꾼 것 사실 때문에 자체를 그러면 지금 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단 두 말씀이세요? 번째로 그렇게 해가지고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한 액수가 70억 원이에요. 70억 원이 예. 이른바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의 몫으로 한 사람당 14만 원씩 거기서 떼서 간 그 특수관계를 제가 얘기하는 역으로 겁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새누리당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뭘 규명하시려고 지금 그러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자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아니라 다 확인하신 거잖아요. 전화했다면서요. 제가 얘기한 건 다 전화했다면서요. 그리고 아니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제가 얘기 수임을 드릴게요. 했다고 하면 그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게 도덕적으로 자,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자면 그거를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엇을 규명하고자 하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네, 다시 얘기할게요. 예.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뭐냐면은 예,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거죠. 잘 안 되시죠. 예. 예. 이 얘기입니다. 그냥 정치공사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아예 그렇군요 하고 끝날 텐데 그럼 이렇게 제가 지금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말씀 쭉 하셨고 시청자들도 아니 저한테 알아는 물으셔놓고 들으실 답을 것 못하게 같은데. 하시는 예, 한 번씩 말씀하십시오.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고 이게 엄연히 그냥 있는 사실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알려진 것도 뭐 이번에 새누리당이 새롭게 알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도돌이표를 몇 번 찍었던 얘기죠. 근데 이걸 다시 이제 오늘 이게 들고 나와서 얘기를 또 하시는데 저는 약간 이게 지금 흘러간 노래를 리바이벌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째인가 지금 이게. 그래서 뭘 규명하고 싶은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팩트를 몰라서가 아니라 규명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뭔지. 정치공사 할 것이 없어서 이걸 다시 끄집어낸 건지. 솔직하게 얘기해. 자, 네, 박용진 대변인 좋아한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몸둘 바를 나한테 물어봐 놓고 물어본 얘기에 답할 시간을 안 주고 자기 혼자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 예. 그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여쭤본 것만 좀 네.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피해자들이 고발을 했어요. 오늘 저희들이 그 피해자들과 다시 확인한 것은 그 7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단순 수임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시켜주는 서류 작성의 대가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부산 지역의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참여 정부에서 문재인 지금 후보는 뭐 누가 뭐래도 이인자였으니까요. 거기에 이른바 수임의 일감이 많이 몰려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고발한 것이고요.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혹은 그 탈법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새누리당에서 예전부터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다시 또 내놓은 얘기를 반복할 뿐이라는 걸 좀 얘기하신 거잖아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신다는 하시죠. 얘기군요. 예, 그걸 뭐 여기까지 하시죠. 자, 대선 3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